네, 안녕하세요. 메시업 안드로이드 팀 오디오 팟캐스트 콤바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콤바인은 메시업 안드로이드 팀 크루들과 함께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오디오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주제로 솔리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팟캐스트 녹화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제 이재성이고요. 이제 1년차 안드로이드 개발자이고 현업에서는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손 드신 분부터. 네,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멧돼지란 별명을 쓰고 있고 2년차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헬스케어에서 헬스케어 쪽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데요. 제가 아마 경력이 제일 오래됐을 것 같은데, 2년 반, 3년을 공부하고 있는, 현재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음 중에 성함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성함이요? 네, 이름을 그냥 본명을 부르면 될까요? 네, 정우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커머스 개발 3년차 하고 있는 전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제 솔리드 원칙에 대한 각자만의 어떤 개발을 하면서 견해를 공유하는 일단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솔리드 원칙이 뭔가 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개발에 사용을 하거나 할 때 약간 좀 은근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멧돼지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네, 솔리드 원칙 사실 뭐 옛날에는 그냥 객체 지향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냥 솔리드라는 건 뭔가 약간 이름이 멋있잖아요, 솔리드. 그래서 막 되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문장으로 5개 솔리드 솔리드가 뭐지? S가 뭐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객체 지향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솔리드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글을 썼었는데 사실 솔리드가 언어 유희잖아요. 약간 개발 미미 광어죠. 그래서 뭐 그냥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냥 간단한 객체 지향에서 기반된 그냥 아키텍처 대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뭐 그냥 면접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코드를 짤 때 이거 좀 애매한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진짜 힘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솔리드 원칙이 나온 게 사실 클린 아키텍처 쪽이잖아요. 그쵸. 마틴 아저씨가 해주셨죠. 근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개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주장을 하실 때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이래서 이런 논리를 세운다. 뭐 모두가 개발자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냥 솔리드가 많이 와전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와전됐고 특히나 인터넷 글들 보면은 해석에 해석을 갖춰서 너무 와전된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와전된 것보다는 저는 그냥 진짜 클린 아키텍처 책 읽고 클린 코드 블로그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이걸 왜 생각했는지 특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이런 것들이
그런 거의 대표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얘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되게 많이 와전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S죠, S. SRP. 그것도 굉장히 많이 와전돼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냥 뭐 함수 자체가 뭐 너무 많은 책임을 들고 있다. 뭐 하나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랑은 그 원문을 읽어보면 거리가 먼 규칙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다른 뭔가 좀 더 다른 원리 원칙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적합하고 이거는 SRP는 좀 더 큰 단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애초에 책의 가장 첫 번째 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객체지향에서 태어났지만 또 무조건 마냥 객체지향적인 원칙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사실 하다 보면 객체지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긴 한데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욱님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솔리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창아님처럼 또 사실 솔리드에 대해서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잘 들리나요, 근데? 네, 잘 들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디테일 생각하지 않아서 사실은 저는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막 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뭐랄까 사실은 솔리드를 알고 있었긴 했지만 안드 필잭을 하면서 그 원칙들을 잘 적용하고 있나 사실 생각해보지는 않았었고 그 아키텍처나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탐색을 한 입장이라서 사실 어디가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 있는 것 같고 잘 적용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예제를 사실은 일단은 그거를 흡수해서 쳤었기 때문에 이게 솔리드에 약간 부합한다더라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고 저렇게 저의 약간 뭐랄까요 가치관? 게 아직 솔리드에 대해서는 정립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막 개발을 엄청 오래 한 어떤 시니어라기보다는 현업에서 이제 막 개발을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주니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 케이스를 좀 찾는 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솔리드 원칙이 정말 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솔리드 자체가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내가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나는 정말 솔리드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걸 또 찾기도 어려운 것 같은 게 뭔가 조금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개원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솔리드에 대해서 저도 창환이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파진 않아서 크게 막 디테일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결국 솔리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았을 때 결국 솔리드의 존재의 의의는 재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수정 가능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수상적인 원칙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약간 이런 것들은 뭔가 개발을 시작할 때 미리 다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이 원칙을 참고하면서 리팩토링 해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코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원칙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솔리드 원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솔리드 자체가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내가 이 원칙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드로이드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면서 내가 이건 좀 주의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 원칙이 있다면 한번 각자 소개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정우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 좋긴 한데 상아님이 손으로 줬는데 상아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아,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멘트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전 솔리드 원칙을 이제 일단 그 한 줄 요약이 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 다 솔리드가 이거를 서로 뭔가 공유하기 이전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같은지부터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솔리드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 아까도 인터넷 글들도 너무 와전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솔리드를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공유해보고 그 이후에 원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가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솔리드를 한번 제 방식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리드에서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전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뭔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 항상 그 예시 있잖아요. 그 오리배가 뭐 컨텍스트에 맞춰서 잘 띄워져 있어야 되느니 뭐 배터리가 있느니 없느니 오리 예시랑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 그 복호화된 메시지 길이 이 예시가 유명한데 그것들을 뭐 이해를 못했지만 그냥 상속하면은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다. 약간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전 상속을 잘 안 쓰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나 상속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좀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고 그걸 잘 써보자가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뭐 여기서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저는 객체지향에서는 뭐 객체지향에서 항상 상속이 무슨 객체지향에 꼭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언급이 되는데 저는 객체지향이랑 상속이랑은 또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든요. 뭐 상속은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법일 뿐이지 객체지향과 뭐 상속이 없다고 객체지향적인 요소가 아닌가 언어가 아닌가 아니면 객체지향이 아닌가를 봤을 때 상속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상속을 깊이 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해를 해서 잘 쓸 수 있을 때가 됐을 때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P는 그 클린 아키텍처 책에서 너무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맨날 술 먹으면서 SRP 얘기를 하는데 우발적 중복을 피해라. 이게 제 한 줄로 요약이에요. SRP에 대한 요약.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저는 그 우발적 중복이라는 게 개발자들은 일단 그 DRI 원칙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중복된 코드를 지워 나가려고 하고 같은 코드들을 이제 다시 안 쓰고 하나로 이제 합쳐서 쓰려고 하는데 뭐 함수 분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도메인 룰 아래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합쳐놓은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CP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객체지향 그 자체 아닌가. 객체지향인데 이제 저수준 고수준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CP도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객체지향의 사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경계를 명확히 하라. 객체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정보 운익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객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경계를 확실히 하라는 게 객체 내부의 변경이 밖으로 전파되지 말게 하라. 약간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모듈 단위로 올라가면 이제 고수준을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클린 아키텍처에서 항상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고수준의 모듈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뭐 의존 방향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OCP가 가장 또 핵심적인 원리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수준, 고수준을 나누고 근데 저수준을 고수준을 나누는 게 실력이겠죠. 그리고 경계를 명확히 하라가 OCP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그 책에서도 나오는데 클린 아키텍처 책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건 빌드 관점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그 하나의 그 모듈이 큰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안티 패턴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이걸 왜 처음에 생각했나를 시작하면 빌드가 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때 빌드를 다시 해야 되는 게 귀찮았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저희 빌드 시간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빌드를 전파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다면 ISP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 언어의 특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코틀린이나 이런 좀 진보적인 언어들은 또 그 와중에 좀 더 잘 만들고 자바도 지연 바인딩 때문에 사실 함수 시그니처가 바뀌지 않으면 그 구현이 단순히 바뀐다고 다시 빌드가 되진 않잖아요. 의존한 거에. 그래서 그런 진짜 언어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로 쓰는 언어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공부하면서 ISP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DIP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진짜 딱 OCP랑 사촌인데 이것도 객체 지향의 약간 극한 아닌가. 그 DIP가 구체 클래스에 의존하지 말고 다 고수준의 인터페이스에 의존을 하라는 건데 그렇죠. 이를 통해서 많은 그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의존성 역전을 단순히 뭐 그냥 의존 방향 꺾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책에서도 나오듯이 뭐 팩토리 패턴 얘기도 나오고 추상 팩토리 패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DI 라이브러리에서도 사실 추상 팩토리 패턴을 쓰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인터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 추상화된 객체들을 퀄리파이어로 꽂아주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도 저는 이 같은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DIP 자체도 굉장히 그냥 온갖 라이브러리 아니면 온갖 그 우리가 개발하는 세상 속에서 원리 완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하면서도 숨 쉬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우님은 요거에 대해서 혹시 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뭐 전화님이 굉장히 엄청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 사실 안드 개발하면서 나 솔리드 원칙 잘 지켰다 하면서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장한이 얘기하신 게 이제 저희가 솔리드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전 사실 솔리드 원칙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했었습니다. 이제 뭐 SRP도 그렇지만은 뭐 함수나 클래스가 이제 하나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 저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함수 예를 들면은 그냥 그 딱 하나만 담당하도록 저는 짜긴 하거든요.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SRP 이해했고 사실 나머지 것들은 저는 DIP 빼고는 사실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OCP도 그렇고 뭐 미스코프 지원칙이나 ISP 이 정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하면서 막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솔리드 딱 이렇게 적혀 있는 정의되어 있는 글만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성환님처럼 이렇게 깊게 생각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케이스는 여기 케이스에 맞는 것 같다 정도는 사실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정도예요, 사실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솔리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쪽은 사실 SRP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SRP가 일단은 우리가 구두로서 설명을 하자면 단일 책임 원칙이어서 객체가 갖는 고유 하나의 책임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SRP에 대한 얘기를 좀 뭔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객체 지향에서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연관관계에서 뭐 결합도나 응집도 얘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SRP를 최대한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응집도를 많이 올리고 결합도를 좀 느슨하게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객체 간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통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약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RP를 한다라고 해서 뭔가 100% 응집도가 높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응집도가 100%에 수렴할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그럴 수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객체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끔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객체 하나로서 뭔가 우리가 프로덕트를 뭔가 동작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어딘가와의 어떤 여러 객체 간의 어떤 그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결합도를 낮추는 거에 뭔가 의의를 두는, 약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데요? 예. 그래서 사실 뭔가 실질적으로 솔리드 원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5가지 원칙을 실제 프로덕트에 녹여가면서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사실 크게 엄청 딥하게 신경을 써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각자 개발하면서 어떤 좀 그런 게 있다면은 공유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개원님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개원님은 솔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의 상당히 동의하기는 해서 뭔가 크게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 재성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결합도를 줄이고 응집도를 높이기 위해서 객체들을 어떻게 최대한 교체 가능하고 재사용하기 쉽게 하느냐에 대한, 그걸 위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혹시 뭐 창환님 첨언하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SRP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딱 대표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RP가 제일 와전돼 있고,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저는 SRP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하나의 일만 한다,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역할만 가진다, 이거가 틀린 말이란 건 아닌데 SRP가 나타내고 싶었던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좀 더 다른 세세한 원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객체 지향 자체가 책임과 그 역할을 적절한 객체가 갖는 게 목적인데, 저는 SRP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발적 중복을 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로직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로직으로 합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메인 룰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겹친, 약간 이거를 그냥 클린 아키텍처 책에 있는 예시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항상 예시를 들 때 그 C레벨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CEO, CTO 뭐 이렇게 C레벨들이 나와요. 근데 C레벨들이 개발자한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개발자, B 개발자, C 개발자 있다 치고, 뭐 C 레벨도 한 3명 되겠죠. 근데 각자 뭐 한 명은 사람 근태 체크를 해야 되고, 한 명은 사람 그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개발 관련된 거예요, CTO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다른 걸 한다고 칠게요. 근데 다 공통 로직이 어떤 사람의 그 근무 시간을 재야 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근데 뭐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재는 도메인 룰이 원래는 셋 다 똑같을 수 있죠. 셋 다 똑같고, 그 C 레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개발자가 한 클래스나 아니면 한 모듈이나 어쨌든 개발자가 한 클래스라고 할게요. 한 클래스에다 다 몰아넣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함수 3개를 할 때 3번 계산하는 로직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로직을. 그러면 당연히 개발자라면 함수 분리를 하겠죠? 함수 분리가 막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함수 분리를 해냈어요. 그러면은
그 C레벨들이 원하는 3개의 함수에서 사람 그 근무 시간 체크하는 거는 그 하나의 함수로 분리가 되겠죠. 그럼 잘했네 하고 다 박수 치고 집에 갈 거예요. 근데 막상 갑자기 CTO가 나는 이거 좀 스크럼도 하고 스크럼 끝나고 진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스크럼 시간 빼. 약간 이렇게 돼서 도메인 룰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개발자한테 그거를 이제 바꾸라고 CTO가 명령을 하겠죠? 그럼 이제 개발자가 왔어요. 그럼 물론 훌륭한 개발자라면 그 함수를 바꿨을 때 어떤 이펙트가 일어나는지 다 쫓아다니면서 찾아야 되지만 그 중에 누락될 수도 있고 분명히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함수를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꿨을 때 가만히 있던 CEO랑 뭐 인사 담당관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갑자기 도메인 룰이 바뀌면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클래스 안에 담지 마라. 같이 바뀔 수 있는 것들만 한 클래스 안에 담아라. 한 가지 변경 원칙만 따라라. 한 가지 변경 이유에 따라서 그 클래스가 바뀌게 하라. 이게 저는 SRP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일만 하라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의 변경 원칙에 의해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하나의 함수가 하나의 일만 해야 된다도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SRP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걸 일을 할 때는 저는 유틸 코드를 뺄 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유틸 코드를 뺄 때 이게 과연 우리 회사에서 통용되는 뭐 태양은 내일도 뜬다 이런 도메인 룰인가?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런 게 있죠. DP2PX. 그렇죠. DP2PX가 바뀔 일은 그닥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아예 통용되는 유틸로 잘 안 빼요. 충분히 다른 요소에 의해서 제가 제 클래스에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중복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변경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변경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를 막 그 고양이 짤 있잖아요. 고양이가 이쪽 수도관 잠갔는데 저쪽 수도관 터지고 이쪽 수도관 잠갔을 때 저쪽 수도관 터지고 이게 SRP를 안 지켰을 때 나타나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틸 코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유틸 코드는 진짜 영원히 안 바뀌는 그 도메인 룰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게 바뀌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런 도메인 룰만 적용하지 나머지는 이제 패키지 단위로 쪼개서 저는 유틸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그 개발을 하는 제가 맡은 서비스에서 담당자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은 그 유틸 자체가 남이짱 코드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이 한 생각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관리 하에 들어와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유틸화를 시키고 그게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사람들이 못 쓰게 꽁꽁 숨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원칙들이 저는 SRP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나는 SRP를 지키고 있었는가?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유틸 코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창한님이 얘기하신 걸로는 사실 SRP는 단일 책임의 어떤 그런 성격보다는 실제 내가 수정을 하려 했을 때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들에 좀 뭔가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럼 도메인 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메인 로직 중에서도 공통화돼서 쓰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분리를 한다. 이런 건 좀 위배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이게 사실 참 솔리드가 항상 막상 업무에 적용하려고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무당이 이제 점 찍는 거에 가깝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래서 시니어가 있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회사의 상황에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 결정권자가 뭐 기획자들 뭐 PM들한테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경영진한테 달려 있다든지 약간 이런 요소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대충
대충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PM님이랑 대표님이랑 의견이 달라서 은근히 이게 계속 바뀌게 돼요. 그리고 도메인 룰들이 이제 그 둘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저는 클래스 2개 만들어 놓고 도메인 룰이 겹쳐서 두 가지 코드를 쓰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일단 분리해 놓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이제 그 사람 상황에 맞는 거지만 그 몇 벌의 코드로 나눌까가 SRP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뭔가 좀 감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솔리드에 대한 어떤 원칙을 최대한 우리가 프로덕트 개발을 하면서 녹이려고 다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좀 어쨌든 노하우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레퍼런스를 어떻게 참고를 하나.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멧돼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잘못된 레퍼런스도 많고 좀 뭔가 와전된 것들도 많다 보니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비판적인 어떤 시야를 갖고 이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뭐 개원님부터 한번 혹시 어떤 식으로 참고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역시 최고는 공식 문서가 최고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최대한 이런 특히 솔리드처럼 물론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솔리드만큼 정말 추상적이고 애매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근데 이것처럼 약간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글들도 읽어보려고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보려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단기간에 결론을 낸다기보다. 그래서 명확한 것들은 최대한 공식 문서를 따르고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의견이 갈리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나만의 의견을 갖추고자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말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주로 있어서 기준을 세우기가 참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정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베스트 케이스나 그런 예제들이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지금 저희 네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이해하고 있는 바도 다르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 솔리드에 대해서 식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어떤 주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우님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참고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리드를 생각을 하면서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사실 현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전 무조건 도큐멘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 나와 있다거나 아니 뭐 코틀린 사이트에 나와 있던 공식적인 오피셜로 이렇게 예제가 나온 것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특히나 저는 그래서 요즘이 아니긴 하지만은 그 구글 나우인 안드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해요. 사실은 그 가이드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코드를 보면은 구글이 이제 좀 이렇게 지향하는 코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좀 최대한 공식 문서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구글 나오인 안드로이드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개 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런 걸 보는 편입니다. 사실 공식 문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어떤 구글 권장 아키텍처나 혹은 레포지토리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솔리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견 없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솔리드 원칙에서 구글에서 제안하는 어떤 아키텍처나 적용되어 있는 예제들에 있는 레포지토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솔리드가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또 듣다 보면은 구글 권장 아키텍처에서도 정확한 뭔가 솔리드를 지켜서 이런 가이드를 제시한 게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제 참고하는 문서가 개발자 문서이기 때문에 그걸 100% 신뢰를 하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항상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뭔가 가지면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떼지님은 혹시 이 구글 권장 아키텍처에서 설명하는 원칙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글 권장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이제 예시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양질의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진짜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만큼 친절한 공식 문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코드를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코틀린 그리고 공식 문서 되게 그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좀 축복받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막상 보다 보면 은근히 충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예시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그리고 구글이 좀 저는 번복도 은근 많이 하고 그리고 구글도 뭔가 실수들을 은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뭐 비판적인 사고를 갖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뭐 제가 뭐 시야가 뭐 구글을 비판하고 이 정도까지 뭐 넓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수용은 하지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구글한테도 구글이 제시한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요. 구글을 반역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른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개조해서 쓸 생각을 가끔 해보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아까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뭐 레파지토리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패턴류의 이름이 붙은 것들은 이미 어딘가에서 정의가 되었고 원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원류가 뭔지 찾으려고 좀 노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레파지토리 패턴이 어떻게 뭐 어디서 처음부터 나왔고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직접 끝까지 탐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레파지토리 패턴이 DDD 쪽에서 나온 원류가 DD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어디서부터 튀어나온 패턴일까? 이걸 굉장히 열심히 찾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런 키워드를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 권장 아키텍처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UDF나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굉장히 서러운 건 구글이 너무 좀 공식 문서를 잠수한 패치를 하는 게 아닌가. 거기 좀 억울합니다. 제가 이제 막 구글 권장 아키텍처 보고 막 열심히 글을 써놨는데 이제 한 반년 있다 와서 보면 제 말이 다 헛소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캡처를 하고 싶다. 좋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어쨌든 이제 이 레퍼런스들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실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 사실 원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디선가 뭔가 파생된 이야기들이거나 어디선가 쓰이던 것들이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진영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이 키워드의 시작점은 어딘가 그러니까 어떤 계속 파생되어 나가면서 다 다른 이야기들로 해석이 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얘의 원천지는 어딘가 이런 걸 좀 찾아봐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면서 어떤 시야를 길러야 될 것 같은데 각자만의 어떤 찾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글링을 하면서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인지
어떻게 이제 얘가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각자 어떤 식으로 찾아보면서 학습하는지 그런 것도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멧돼지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찾아보시나요? 사실 저희 중에는 이런 쪽에 뭔가 좀 식견이 넓은 분이다 보니까 약간 많이 여쭤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사실 뭐 일반적으로 지식을 찾는 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개발 문서는 위키피디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가 은근히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는 사실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섞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위키피디아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위키피디아를 참고했으면 그 원료를 찾아가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특히 제가 아키텍처 패턴 그 프리젠터 단의 아키텍처 패턴을 공부할 때 많이 위키피디아를 참고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MBC 누가 만들었나를 막연하게 위키피디아 없이 검색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안 나와요. 근데 위키피디아를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설명돼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구글링을 하다 보면 점점 꼬리꼬리 물고 이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위키피디 약간 과학을 공부할 때 과학사를 공부하면 좀 그 그림이 그려지듯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찾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웹보다 한 박자 느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웹에서 파생돼서 넘어온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쵸. MBVM도 그렇고 MBVM 패턴도 뭐 물론 빨리 쓰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미 MBVM이 웹에 다 주류로 올라와 있었을 때 이제 MBVM이 이제 안드로이드에 도입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요즘에 막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상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사실 웹에서 상태 관리는 굉장히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는지 그쵸. 예. 제가 처음에 웹으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상태 관리를 하고 있었어서 제가 안드로이드 처음 개발 시작했을 때 안드로이드 단톡방에다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상태 관리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안드로이드에서는 상태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MBRX라는 라이브러리로 에어비앤비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약간 이런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와서 막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만약에 좀 선행되는 유행을 따라가고 싶으면 웹 쪽에서 연구된 패턴이나 아니면 웹 쪽에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더 빠른 이제 얼리 어답터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서 MVVM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저는 MVI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MVI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MVI 이 자체도 웹에서 뭔가 파생됐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뭔가 좀 팬시한 개발자가 되려면 다른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로이드 자체가 웹에서 뭔가 넘어온 개념들이 좀 없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체크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학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우님은 혹시 구글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참고를 많이 하시는 편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키텍처적인 내용들은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막 이런 것까지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공식 문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식 문서의 가장 끝단 레벨은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 코틀린 공식 문서, 그리고 그 오라클 딱 여기까지가 그 최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찾아보고
내용이 없으면 막 이제 그 이외에 더 이거는 누가 시작했고 약간 그런 원본까지는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거기 있는 공식 문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은 그냥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자신만의 답변으로 이렇게 정제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든 건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만의 어떤 정론을 세운다는 게 사실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 자체가 누군가가 뭔가 정의를 내리는 내용들을 다 각자만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와전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쵸. 것들을 다시 조합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정론을 세운다. 이게 뭔가 과연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이제 창시하거나 뭐 얘기한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동일해지는 건가? 또 갑자기 그런 또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결국엔 나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것과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멧돼지님 혹시 한번 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우테코를 하면서 한 반년 동안 그걸 고민했었는데요. 아키텍처 패턴을 겁나 고민하고 그리고 약간 막 논문 읽고 금쪽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아키텍처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키텍처라고 했는데 그 아키텍처가 이제 누군가가 분명히 정의를 했는데 누군가 분명히 정의를 한 건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계속 조금씩 변형되고 사실 MBC 같은 경우에 형태가 너무 많으니까 뭐 코코어 MBC라든지 아니면 뭐 웹에서 많이 쓰이는 MBC 뭐 형태가 다 얼추 비슷하고 뭐 하려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지점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과연 첫 번째 그 성함이 뭐였더라? 어쨌든 흰색 그 유황의무 닮으신 그 창시자분이 말한 그 아키텍처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처음에 되게 엄청 컴퓨터공학에 대한 비판적인 글도 썼었어요. 저는 애초에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어서 그 다른 공학 쪽에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립된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리나 화학 법칙은 웬만해서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통해 쌓아나가는 형식인데 여기는 누가 정했는데 난 내 맘대로 바꿀 거야. 약간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바꿨으면 그게 이창환 법칙이지 왜 그게 뭐 MBC인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학도로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계속 그 우테코 코치님이 보고 계시다가 저한테 이 말을 해줬는데 머리를 땅 때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키텍처가 아니라 아키텍처 패턴이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해가 됐어요. 그 패턴이라는 게 사실 구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론을 정의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프 패턴 책을 봐도 뭐 인터페이스랑 뭐 구현체들을 막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는 안 해놓고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봐라. 구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MBC나 아니면 MBP든 MBBM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아키텍처 패턴이든 방법론을 이런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보라지 특정한 구현체까지는 애초에 정의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현을 약간의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파생되는 것들은 이제 본인의 영역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해볼 만한 게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클래스를 분리하거나 함수를 분리하는 과정들이 꼭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뭔가 분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자신만의 어떤 기준들이 세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함수 분리에 하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멧돼지님부터 혹시 본인의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함수 분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함수 분리뿐만 아니라 일단 그 엔솔로지 네트워크인가 무슨 책이 있거든요. 저도 그걸 읽어본 게 아니라 그 오테코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맨날 지켜라 이게 객체지향 생활체조 원칙이란 게 있어요. 하도 많이 이제 써먹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냥 객체지향 생활체조 원칙 하면 막 블로그 글이 막 30개씩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뎁스를 관리하라는 게 있어요. 뎁스를 몇 뎁스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근데 그 객체지향 생활체조 원칙이라는 게 객체지향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객체지향을 실제로 지키려면 무슨 행위를 해야 될까를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메모장에다 어떤 시니어 개발자가 메모장 앞에 포스트잇에다 붙여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난 이 원칙을 지키니 객체지향이 되더라. 약간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뎁스를 관리하자가 있는데 뎁스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함수 분리가 저절로 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뎁스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수 분리거든요. 그래서 뎁스가 정확히 어떤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품은 3번 중첩되면은 아, 뎁스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 그쵸. 스코프 함수 같은 것도 막 많이 쓰진 않아요. 뭐 필요한 때 적절할 때 쓰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뎁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함수 같은 거를 썼을 때 함수 같은 걸 쭉 썼을 때 그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머릿속에 그 한 줄로 요약을 하거든요. 머릿속에 한 줄로 요약해서 내가 무슨 행위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함수를 쭉 봐요. 그러면서 함수를 무슨 인터프리터가 하나씩 해석하듯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다가 그 행위에 벗어나면 바로 이제 그 함수는 분리해야 된다는 시그널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분리를 시작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분리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로 지금 현업에서는 테스트를 안 짜는데 테스트 때문에 함수 분리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은근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테스트하기 힘든 부분을 걷어내려면 일단 함수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클래스 분리를 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 들어온 것들이라고 하죠. 뭐 그런 테스트하기 힘든 로직들은 함수로 일단 걷어내서 그 함수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서 뭐 그러면은 그 함수로 걷어냈으면 일단 그 함수를 제외한 부분들은 좀 테스트하기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수 분리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함수 분리만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또 다형성을 이용해서 그 대체 코드 뭐 모킹한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꽂아주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 분리를 하는 원칙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클래스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것도 이제 네이밍을 엄청 신경 쓰기 시작해요. 이제 모든 건 다 네이밍에서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쵸.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실 그리고 뭐 별로 분리해내는 것도 별로 없고 하는 행위도 똑같은데 제가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름 잘 지었네 하는 행위도 잘했네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될 때까지 그 네이밍에 맞게 분리를 해내고 쪼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던 뭐 SRP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또 모듈이 한 가지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 뭐 여러 책임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갓 오브젝트니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 단위는 되게 쪼개면 그러니까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쪼개면 쪼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네이밍과 부합을 하는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테스트 이 로직이 들어온 로직이라 뭐 스터빙을 하고 싶어요. 뭐 스터빙을 하고 싶으면 또 객체를 분리해서 그 행위 자체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형성을 이용해서 그 테스트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도 클래스 분리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몇 개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근데 클래스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빗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테스트를 막 열심히 짜다가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해서 그때 한창 리플렉션을 배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사실 리플렉션이 객체 지향 관점에서 보면 흑마법이잖아요. 진짜 그쵸. 객체 지향을 다 망가뜨린 일인데 그 흑마법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마법 아니야 그냥? 흑마법이 아니라 그냥 사실 만능인데 그냥 다 까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면은 나도 행복, 뭐 컴퓨터도 행복, 뭐 그냥 다 좋은데 왜 리플렉션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확 와닿았던 게 프라이빗 함수를 리플렉션을 다 까서 테스트를 짰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나는 로직 뭐 부분 굉장히 세심한 데까지 다 검증을 했다 이랬는데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이제 주변에 이제 조언해 주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럼 너 이제 이 객체를 구현을 바꿔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함수를 고치니까 사실 리플렉션이 캡슐화가 다 깨져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걸 다 꺼내냈으니까. 그러니까 구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다 깨지고 막 다 부셔지는 거죠. 막 제가 열심히 짜놨던 모래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죠. 이게 객체 지향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프라이빗 함수를 테스트를 하고 싶고 그게 주요 로직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거기서 또 클래스 분리의 시그널이 오는 거죠. 클래스를 분리해내고 그거에 적절한 이름을 부여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걔는 이제 프라이빗 했던 게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객체가 관리하는 그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객체한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것도 클래스 분리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비슷한 사례로 뭐 개원님도 실무에서나 혹은 뭐 개발하면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참 애매한데요. 근데 저만의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저는 사실 앞에 나왔던 그 솔리드랑 크게 뭐 이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 따로 얘기하고 함수 따로 얘기할게요.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은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클래스이지? 를 생각을 하고 얘가 좀 가진 역할이 많네? 그렇다 싶으면은 이제 역할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뭔가 그런 느낌으로 기준을 정하고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라면은 이제 어떤 역할을 가진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능도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고 하면은 물을 올린다와 후레이크를 넣는다와 면을 삶는다와 팔팔 끓인다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어떤 그 라면을 끓인다라는 그 함수 안에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제가 작성한 코드에도 그 내부적으로 단계가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잘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물을 올린다라는 이 기능은 사실 라면 끓일 때 말고도 파스타 끓일 때 그럴 때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함수의 내부적인 단계를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 분리를 해서 하는 그런 기준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분리나 함수 분리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실 보통 저는 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 거의 쓰지 않고 일단 필요한 어떤 메소드나 이런 걸 다 구현을 하고 개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수시로 리팩토링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개발을 다 해놓고 리팩토링을 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클래스에다가 내가 어떤 로직들을 다 작성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가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책임을 갖고 있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뭔가
쓸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분리를 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분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상 뭔가 좀 가독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쓴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분리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하는 편인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일단 쭈루룩 작성을 해놓고 고민을 하는 편인데, 보통 작성하다 보면 아까 이제 멧돼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뎁스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항상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고민하는 것들이 뭔가 함수에도 어쨌든 이제 인풋이 있고 이 함수를 통해서 뭔가 반환하는 값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이제 뭔가 변하는 뭔가 이 자체로서 어떤 특수한 어떤 값을 반환하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을 반환하는 순수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따로 함수로 분리를 시키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프로덕트에서 이메일 계산을 한 정규식들이 보통은 이제 서비스에서 그냥 아예 기획의 정책으로 그냥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밸리데이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하지 않는 정규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예 분리를 시킨다거나, 이메일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로직에서 아예 분리를 시킨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특정 계산을 하는 순수 함수라거나, 혹은 이제 다른 메서드의 호출을 통해서 값을 얻어온다거나, 부수효과가 항상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메서드들은 다 이제 분리를 시키면서 함수를 리팩토링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이라고 하면 약간 순수 함수나 혹은 어떤 외부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은 다 분리를 시켜 놓는다? 라고 뭔가 저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우님은 혹시 요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클래스와 함수를 우리가 분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각자의 기준을 통해서 분리를 하면서 혹은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 저는 이제 클래스를 사실은 분리한 경험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았었고, 약간, 뭐랄까요. 클래스를 따로 두려고 했었을 때는, 약간 매니저 클래스나 아니면은, 이게 이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지 않는 로직 같은 경우는 보통 클래스로 분리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함수를 저는 사실은 재성님 말처럼 뭐 이렇게 순수 함수, 뭐 사이드 이펙트 잘 없이 그렇게 짜지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어떤 로직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함수를 분리했어요. 왜냐면은 함수를 분리하는 게 이 로직이 어떤 거를 뜻하는지 나타내기 좀 가독성이 있기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로직이 들어갔을 때 함수 최대한 분리를 하고, 이게 만약에 한 번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통 함수로, 로직 같은 경우는 함수로 많이 분리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사실은 코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요구사항도 계속 추가가 될 거고, 저는 오히려 바뀌지 않게 만드는 게 함수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재선님 말씀하신 게 맞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에는 그런 어떤 로직이 변경이 되지 않게 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렇게 짠다는 아니죠. 사실 짠다는 아니고 작성을 하다 보면은 네. 아까 예시를 들었던 뭔가 이메일 정규식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의 어떤 기획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할 리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네네. 그런 것들을 근데 이메일 체크를 하는 함수에 매번 이 정규식을 통해서 체크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잘 따지진 않았었어가지고, 이게 재사용이 되든
변하던 안 변하던 무조건 보통 로직이 들어가면은 얘가 어떤 로직이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함수를 많이 빼놨고, 사실 요구사항이 계속 변하고 어떤 게 추가가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걸 함수로 분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왜냐면은 사용해야 되는 곳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변환해야 되지 않나요? 바뀐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로직이 들어가면은 함수든 뭐 객체든 이런 걸로 많이 분리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진짜 트레이드오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내서 힘든 경우도 있고, 문제 맞습니다. 분리를 안 해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진짜 그거야말로 경험이고 눈칫밥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인정합니다.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막 느꼈던 부분이, 사실 뭐 클린 아키텍처도 그렇지만 이게 엄청 쪼개지다 보니까 그거를 다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복잡한 경우도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또 질문이 있어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어. 말을 동의를 하는 게,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저는 옛날에 클래스 분리를 그냥 무지성으로 좋아했었는데, 그냥 되게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개발을 이제 진짜 현업에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클래스 분리가 너무 많은 것도 굉장히 오히려 힘들고 진짜 읽기 힘든 코드, 그리고 상대방이 파악하기 힘든 코드를 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독성이 클래스 분리를 하는데 또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 분리를 오히려 적당히 해야 가독성이 올라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클래스 분리를 가독성을 생각하고 어디까지 클래스 분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려하게 되는 요소인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랄까, 저는 분리를 무조건 하거든요. 엄청 잘게. 근데 뭔가 저는 현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취준생 입장에서 만약에 상하님이나 어떤 현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분리만 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그냥 한 곳에다 몰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개발할 때는 생산성이 좋고 편하긴 하겠지만 뭔가 저를 못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게 분리를 하고, 저 어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최대한 의존성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를 보여주려고 좀 잘게 분리하는 편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개발 원리 원칙, 저는 객체 지향을 애초에 원래 다 지키려면 모든 객체 앞에 인터페이스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행동만 공유를 하고 그 구체 클래스는 서로 의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고 맞죠.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뎁스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자꾸 연결되니까 IDE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계속 쫓아가게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객체 지향의 가장 네. 궁극적인 목표는 그 객체 자체가 블랙박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객체의 네이밍과 인터페이스에 명시된 행동들만으로 그 객체를 파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죠. 그 객체 내부 스펙도 다 까봐야 되고, 그리고 그건 너무 궁극적인 목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그 너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뭐 스트링이라든지 뭐 언어 단에서 주는 스트링 뭐 이런 객체들이 아닌 이상 사실 블랙박스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가독성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견 전달을 이렇게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독성 좋게 자기 불리하지 않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제 서류 검토 코드를 보는 이제 뭐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 얘는 원칙을 잘 안 지켰네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거였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짰을 때 이렇게 하면 현업에서는 개발할 게 무슨 세상이 편하지 라고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그렇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할 게 있는 게 사실 현업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주제가 솔리드다 보니까 솔리드를 다 지킨다, 100% 지키면서 한다 이런 개발은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리소스가 있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지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걸 최대한 지키면서 개발하는 게 뭔가 좀 더 좋은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긴 하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최대한 지키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현업자가 바라보는 취준생의 코드도 크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깐깐하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방금 멧돼지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엔 네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밍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가져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한해서 최대한 분리를 시키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잘게 쪼갠다 요것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선언한 이 객체에서는 최소한 어떤 책임들은 가져야 된다 이 기준으로 뭔가를 분리를 하거나 혹은 합치거나 요런 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현업자랑 취준생이랑 저는 취준생이 코드를 더 잘 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죠? 뭐야 저는 똥 코드만 만들게 되는데 저는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현업자랑 취준생이랑 그 차이가 진다는 거는 사실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 굉장히 많은 앱이 클라단에서는 있기 힘든데 그쵸. 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로직을 많이 다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고 뭔가 이런 아키텍처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은데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뷰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사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현업에서 배양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기준이 있고 사실 팀 공유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기준만 확실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쵸. 너무 원리 원칙에 갇힌 사람을 또 싫어하거든요.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비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는 또 너무 그 틀에 박힌 사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야를 다 열어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팀원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정우님의 원리 원칙이 그 사람에게 이제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오 좋은데요? 엄청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솔리드 입각해서 사실은 뭐 솔리드라든지 뭐 아키텍처라든지 이렇게 분리 원칙을 잘 지킨 코드들이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파일도 많아지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개발 생산성에만 좀 초점을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 팀원이 나는 이 분리 원칙을 꼭 지켜야 돼. 아니면은 우리는 이 개발 속도가 더 우선이어야 돼. 이 대립이 됐을 때 어떤 거를 좀 더 선호를 하시는지. 근데 그거는 팀 상황과 팀 컨벤션과 경영진의 니즈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고용주는 우리가 아니니, 그러니까 고용주는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빠른 생산성을 원하는지 그리고 팀마다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 실험적인 앱을 만드는 팀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안정화된 앱을 유지보수하는 팀이 있을 수 있고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본인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퍼포먼스를 다 소화할 수 있는가가 실력이 아닐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방금 네. 이제 멧돼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사의 상황에 가장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뭐 유지보수를 많이 하는 어떤 팀이다.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에서 돌아가게끔 구현을 하되 이제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뭐 잘 쪼개고 잘 합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빠르게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뭐 SI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트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조직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생산성에 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좀 극단적인 예시로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내 사수나 내 팀장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나 인사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회사의 대표나 인사팀은 내가 솔리드를 잘 지켜면서 객체 분리를 하는지 이런 걸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는지 퍼포먼스를 내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내 몸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건 다 회사에 맞춰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뭔가 빠른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 한해서 최대한 많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사실 이 솔리드를 잘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신경 쓰면서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에는 현실에 타협하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 아닐까요? 저는 아까 그 경영진이 상황에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영진은 무조건 빠른 그 개발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막상 그쵸. 제가 마찬가지로 뭐 제가 경영진이어도 그냥 채찍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코드? 뭔 좋은 코드야? 약간 이럴 것 같은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솔리드를 지키겠다고 막 하는 게 자기 목숨줄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진이 빠르게 짜라고 진짜 빠르게만 짜줬어요. 그러면 막 코드 분리 안 돼, 막 클래스 막 2만 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영진이 요구사항을 바꿨을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대응할 수 있을 용도로 어느 정도의 그 코드 품질을 지키고자 하는 게 개발자의 그 목적 아닌가. 그리고 그 와중에 싸우는 이유가 경영진이랑 이거는 해야 된다, 저건 해야 된다 하는 게 경영진은 사실 개발자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빨리 만들면 장땡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 입장에서 있을 때는 어떤 걸 좀 더 중점으로 보시나요? 선호하나요? 저는 사이드 할 때는 이런 걸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잘 못하니까. 저는 사이드 할 때 이상한 거 많이 해보거든요. 맞죠. 약간 뭐라고 하지? 코드로 그 차력쇼 해요. 차력소. 네, 막 이상한 거 만들어보고 막 이상한 거 닦아보고 막 HTTP 사양해서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거 이상한 거 끌고 와가지고 이거 빨리 뭐 최적화 해봅시다 막 이러고 그리고 뭐 이런 원리 원칙적인 거라고 하면은 네. 진짜 뭐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은 너무 그 답답해서 개발을 못하는 경우까지 일단 다 가보죠. 그런 다음에 돌아와 보고 어차피 사이드는 배우려고 하는 게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에서 도메인을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게 사이드의 한계라고 생각하긴 해요. 진짜 사이드를 여러 번 해보고 막 도메인을 뽑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그냥 진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도메인이 나오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초기 앱은 어차피 그냥 서버도 CRUD 일단도 그냥 보여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도메인을 뽑는다는 게 약간 정체성을 확립하기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사실 도메인이랄 게 지금 딱히 그렇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까 재성님이 얘기해 준 것도 저는
딱 거기서 도메인 뽑아내서 보호하면 클린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사실 뭐 옛날에 드로이드 나이츠에서 빈혈 도메인이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객체 지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클린 아키텍처가 객체 지향 쪽으로 순수 자바 코틀린 객체들을 모아가지고 그 의존성을 꺾어서 지키자,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말한 게 딱 도메인 룰이잖아요. 기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도메인 룰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딱 그 예시였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메일 클래스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메일 클래스에서 이메일 거기 상태값도 같겠지만 관련된 밸리데이션 로직을 다 거기다가 순수 자바 코틀린으로 넣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지켜야 되는 도메인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순수 자바 코틀린으로 해놓으면은 재활용성도 쉬워지고, 왜냐하면 도메인 룰이 이미 가장 베이스 레벨이라고 어쨌든 고수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순수 자바 코틀린 로직이니까 테스트도 정말 쉬울 거예요. 유닛 테스트도. 이런 장점들을 뽑아내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자가 아키텍처의 굉장히 큰 논리인데, 그런 것들을 사이드 프로젝트 딴에서 그런 걸 뽑아내려고 막 눈을 뜨고 크게 찾아봐도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죠. 일을 하면 매일매일 그냥 도메인 룰과 싸우는데, 그리고 그거 바꿔달라고 하면 또 그거 갖다 또 왜 바뀌니, 뭐가 뭐 어떻겠니 이런 싸우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원님 혹시 뭐 요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또 정우님과 직접 작년에 해봐서 같이 알겠지만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목적에 따라서 다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해보신 정우님이라면 잘 아시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최대한 객체 분리 잘하고 유지 보수성 가장 좋게 이제 잘 작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또 저희가 배포가 되는 것을 상당히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배포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거 재사용성 안 좋은데요 싶어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리팩토링 하기로 하죠 하고 괄호 열고 결국 안 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현업에서는 사실 근데 그거는 이것도 사실 목적에 따라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회사가 리팩토링에 대해서 막 열려 있는 상태라면은 사실 이게 어떤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보이는데 추후에 리팩토링 할 수 있으면 당장은 일단 배포하는 게 급하니까 나중에 리팩토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먼저 내보낼 때도 있는데, 이제 회사가 리팩토링에 대해서 되게 닫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최대한 좀 한 번 할 때 제대로 짜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스탠스를 다르게 하는 느낌입니다. 그때그때 바꿔내는 것 같아요. 멋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오늘 이 사실 솔리드가 가장 큰 대주제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네. 그거 하나만 끝내도 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함수 분리 원칙 또 하나 생각났는데, 진짜 이것도 자주 써먹는 거였는데 말을 안 했더라고요. 클린 코드 보면 나오잖아요. 주석 달지 말고 함수 이름 예쁘게 써라고. 네네. 그쵸. 주석 마려울 때 이제 함수 분리하는 것 같아요. 주석을 써야 될 것 같을 좋은데요? 때. 네, 그래서 주석이 달고 싶은데 그걸 주석을 달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저 주석이 막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주석도 우리 실제로 처음에 안 달다가 요즘에는 이제 주석을 안 달면 나중에 히스토리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주석을 다는데, 근데 주석을 그래도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주석이 필요해. 그 시점에 함수 분리를 하면서 함수의 이름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히나.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 회사에서 이제 병원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병원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이제 정렬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렬을 이제 뭐 1순위로 가나다순, 2순위로는 뭐 영어, 그러니까 문자, 3순위로는 이제 숫자, 4순위가 이제 특수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순서에 맞게끔 정렬을 해서 병원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요때 함수 분리를 혹시 어떻게 할까요, 다들?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이거 객체로 풀 것 같은데요. 네? 객체로 풀 것 같아요. 객체로? 네. 음, 약간 책임 연습 패턴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그 순서 근데 사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코틀린 그 정렬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소팅 소팅 알고리즘에 소팅 하던 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GPT랑 한 30분 씨름하다가 만약에 제가 직접 짜야 되면은 그 책임 연습 패턴으로 행동 하나 정해놓고 그 객체를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돌릴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거 정렬하는 거요. 그 병원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는 건 API가 하나인데 이거를 앱 단에서 정렬하는 로직이 생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쵸. 병원에서는 정렬 없이 그냥 일단 병원 정보만 가져오는데 앱에서 정렬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일 아. 때. 그러면 약간 저라면은 일단 API는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클린업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어차피 API는 하나니까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그 API 호출하는 거 하나만 생성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에서 그쵸. 그 병원 정보를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그 소팅하는 유즈 케이스를 종류별로 4개를 만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뷰모델 단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유즈 케이스들을 갈아 끼워가면서 가져오는 형태로 아마 작성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세하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대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시야가 다르네요. 저 유즈 케이스 약간 좀 반대파라. 그러니까 반대파니까 유즈 케이스가 쓰여야 하는가에서 지금 로직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으면 이게 약간 유즈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 클린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엔티티 모델이 너무 DTO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객체에 밀어넣을 수 있는 로직, 충분히 밀어넣을 수 있는 로직이 아닌가. 왜냐하면 상태랑 딱 밀접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상태를 섞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엔티티 모델 여러 개가 동시에 그 교류를 하면서 동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으면 유즈 케이스가 아니라 그 모델 자체로 로직을 밀어넣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딱 그 고민을 오늘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개헌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렬에 대한 어떤 뭐 한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문자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유스 케이스를 나눠야 되나 생각했다가 문득 생각난 게 사실 유스 케이스를 두는 게 저는 유스 케이스가 그냥 단순 기능의 명세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도 어쨌든 뭐 기능의 명세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유스 케이스 하나 자체로도 뭔가 특수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스 케이스로 뒀을 때보다는 고민했을 때 그때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그 놀러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갑자기 빈혈 도메인 모델 요게 키워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 정보에 대한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어떤 병원 정보 그 객체 안에는 그러니까 모델 안에는 뭐 병원 이름이나 뭐 시퀀스 이런 게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내가 정렬을 하고자 하는 거는 병원 이름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 클래스 병원 정보의 데이터 클래스 안에다가 정렬 옵션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델 안에다가 정렬 함수를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유스 케이스에서는 어차피 내가 그 객체를 갖다 써야 되는 거니까 유스 케이스에서는 그냥 API에서 받아오는 레포지토리에서 뭐 리스트를 받아오는 거에다가 그냥 뭐 get order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순하게 그냥 유스 케이스에서는 그냥 정렬한 것만 내보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정렬에 대한 로직은 다 객체에다가 넣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고민했던 포인트다 보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작성이 잘 된 코드인가 이런 의문도 또 들긴 하더라고요.
또 때마침 오늘 사수가 휴가였어갖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제 객체 음, 됐군요. 약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빈혈 도메인 이 키워드가 생각이 나버려갖고 뭔데요? 네. 되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느낀 게 이 결국 이 책임에 대한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 객체의 책임인가?는 또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해석에 맞게 작성을 하면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그 그쵸, 그쵸. 기준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또 사실 없으니까 또 본인이 사실- 해석한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고. 사실 그러고 도라만 있구나. 가면은 그냥 액티비티에다 다 박아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음. 그건 또 짜치니까 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더 혹시 뭐 오늘 주제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볼 내용들이 있을까요 또? 다음번에도 객체 음. 형태로 한번 있으면 따로 주제 분리해서 다음 네. 모닥불? 다음 그 뭐지 이거 콤바인? 오디오 팟캐스트로 하도록 네. 하죠. 좋습니다. 결론 한 줄씩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다 나눈 것 같긴 합니다. 벌써 녹음을 지금 보니까 1시간 30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좋은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각자 돌아가면서 오늘 녹음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우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에 살짝 끊겨가지고 참여부터 좀 아쉽긴 한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과연 이 개발을 하면서 실제 개발을 하면 솔리드를 꼭 지켜야 할까?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들기도 했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멧돼지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재성님이 그 회사에서 도메인 모델의 로직을 밀어넣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오늘 위스키 한잔하고 자려고요. 아니 딱 주말에 그때 얘기했던 게 갑자기 불현듯 이제 스쳐 지나가갖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야 이제 저도 이제 그 마음껏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개원님도 혹시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해진 답은 없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고요. 맞죠. 근데 하지만 새로운 관점들 항상 알아가면서 좀 더 저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솔리드를 모르진 않았지만 좀 어렴풋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결국엔 뭐 개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정답이라고 뭔가 딱 정리를 내리기보다는 그냥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녹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좀 뭔가 생각의 어떤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네 싶으면서도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녹음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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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요.